잠시 후 여러분은 석기시대부터 부여, 옥저, 동해, 사만까지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나무, 돌, 동물의 뼈 등을 이용해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돌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뗀석기는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초기에는 찌개와 주먹도끼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가 점차 용도에 맞게 형태와 기능이 구분된 석기를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석기 제작 기술이 한층 발달하였고 석기의 형태는 더욱 정교해지고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돌날과 좀돌날이 제작되었으며 사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들도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승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로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단도형 도구나 투착용 무기의 끝에 부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배란 자루에 끼우기 위해 만든 뾰족하고 긴 부분을 의미하며 이 승배를 자루에 단단히 고정하여 사냥 무기로 활용하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생활하였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지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주 형태와 공동체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터는 규모에 따라 3-4명에서 많게는 10명 안팎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집터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불된 자리 등이 남아있어 구석기인의 생활 양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그중 경험 많은 인물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배자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는 평양상원 검은모루 동굴, 충남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전곡리, 충북 제천 전말 동굴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적에서는 뗀석기와 동물의 뼈, 화덕의 흔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구석기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당시 한반도에 사람이 실제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3년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5세에서 6세가량의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골 주변에는 고운 흙이 덮여 있었고 국화과 식물의 꽃가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장례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기원전 약 1만 년경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어패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짐승보다는 토끼, 여우, 새와 같이 작고 민첩한 동물들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사냥 도구도 점차 작고 정교한 잔석기로 바뀌었습니다. 잔석기는 나무나 뼈에 끼워 사용하는 이음 도구로 제작되어 창이나 화살, 작살 등의 다양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간석기는 갈판과 갈돌, 돌낫, 돌갱이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부러지거나 무뎌진 석기는 다시 갈아 재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흙을 빚어 불에 구운 토기는 음식조리나 식량 저장에 활용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는 서울 암사동과 경남 김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은 강가나 바닷가 근처의 정착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20여 개의 집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로 인해 암사동 유적은 한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식량을 얻는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
피, 수수 등 잡곡류를 경작하는 농경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인간이 기존의 채집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등지에서 발견된 탄화된 좁쌀은 당시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돌갱이, 돌삽 같은 간석기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농기구가 사용되었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 생활도 병행되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신석기인들은 여전히 활과 창으로 사냥을 하고 그물, 작살, 뼈로 만든 낚싯바늘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등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중요한 식량 확보 수단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신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던 구석기인들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하였으며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움집은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바닥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었습니다. 움집의 중앙에서는 취사나 난방을 위한 화독이 있었고,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이를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 등을 저장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여러 씨족이 모여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가락바퀴는 중앙 구멍에 긴 막대를 끼워 돌려가며 씨를 뽑는 도구였으며, 뼈바늘은 짐승의 뼈를 길게 갈아 만든 도구로 옷을 꿰매거나 그물을 엮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흙을 빚어 만든 가면이나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칠해거리도 제작되어 장식이나 의뢰에 활용되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자연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원시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태양, 물, 바위와 같은 자연물뿐만 아니라 천둥이나 바람 같은 자연현상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인간과 하늘 또는 영혼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무당과 그 주술적 행위를 신성시하는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공동체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청동기는 재료가 귀하고 제작이 까다로워 일상생활보다는 주로 무기나 의식용 도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의뢰나 통치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반면 농기구는 여전히 돌도끼나 반달 돌칼 등 석기가 중심이었으며, 수확한 곡식은 민무늬 토기에 저장하였습니다. 농업은 조, 피, 보리, 수수 등 밭농사 중심이었으나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등에서 발견된 탄화된 벽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가에 인접한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지대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집터는 대부분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마을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은 신석기 시대보다 규모가 크고 구조도 정교해졌습니다. 주거지는 초기의 원형이나 직사각형 움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목책을 두르거나 도랑을 파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 간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급의 분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청동 무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한 부족은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를 군장사회라고 부릅니다. 군장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주관하는 지도자로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기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으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계급사회의 형성과 군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고인돌의 부장된 껴묻거리와 무덤의 규모를 통해 군장이 소유한 부와 권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바위에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 울주 대곡리의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사냥 대상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 장기리 암각화에서는 동심원, 십자무늬 등 기하학적인 무늬가 발견되며 이는 종교적 상징이나 태양 숭배, 집단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바위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 신앙과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기원전 5세기경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도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점차 철기의 사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청동기의 활용은 제사나 의례용 도구, 장식품 제작 등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원료 확보가 쉬우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농기구와 무기 제작의 주된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인 양상을 띠며 발전하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결하고 날이 좁은 세형 동검으로 변화하였고 거친 무늬 거울도 더욱 정교한 무늬를 지닌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 기술은 청동기를 주조하기 위해 사용된 틀인 거푸집의 출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괭이, 낫, 쟁기, 쇠스랑 등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벼농사의 발달과 목축의 확대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창과 칼 같은 철제 무기의 보급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계층 분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연맹 왕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외에도 입술 부분에 흑띠를 붙인 덧띠 토기, 표면이 매끈하고 색이 짙은 검은 간 토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토기들은 대부분 저장이나 조리 등 실용적인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무덤 양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땅을 파고 시신을 나무널에 넣어 묻은 널무덤, 2개의 항아리를 연결해 만든 동무덤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유물로는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등 중국의 화폐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붓은 당시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문자 사용의 초기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청동기가 사용됨에 따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부족 사회에서는 권력을 지닌 군장이 등장하였습니다. 군장은 자신이 속한 부족을 이끌며 여러 부족을 통합하였고 점차 지배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281년에 편찬한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아사다를 도읍으로 삼아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인간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었다. 환인이 그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굽어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므로 이에 천부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일렀다. 곰은 금기를 지켜 21날 만에 여인으로 변하였다. 곰 여인은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곧 단군 왕검이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웅이 환인의 아들로 등장하는 내용은 고조선의 지배층이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하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풍백, 우사, 운사의 존재를 통해 고조선이 농경 기반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두 동물이 수호신 또는 부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토착신앙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통치자를 의미하는 왕검이 결합된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은 고조선이 재정일치의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 독특한 형태의 청동기를 제작하였으며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층의 무덤으로 탁자식 고인돌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의 분포 지역을 통해 고조선의 문화적 범위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으로 서쪽 영토를 잃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후 3세기 후반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왕위가 세습되면서 고조선의 정치 조직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고조선이 발전함에 따라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료 조직도 점차 정비되어 왕 아래 비왕,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은 왕을 보좌하며 국정에 관여한 고위 관직으로 왕과 함께 국정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주민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에는 범금 8조라 불리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8조법이 있었으며 현재는 그 가운데 세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모두 정숙하며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중국 한서를 살펴보면 고조선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는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 지역의 수비를 맡기며 국경 방어를 위임하였습니다. 위만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고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만 조선은 발달한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활용하여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특히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진번과 임둔 지역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자연스럽게 성장하였습니다. 위만 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의 한 세력과 한반도 남부의 진이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만 조선의 경제적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한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성해진 고조선은 흉노와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한나라를 견제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한무제는 고조선을 정벌하고자 대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우거왕이 이끄는 고조선은 폐수등지에서 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등 약 1년간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지배층의 내분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분열되면서 기원전 108년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은 그 옛 영토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에 4군을 설치하고 각 군 아래 여러 현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토착 세력을 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치를 강화하면서 법 조항이 60여 개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은 위축되고 풍속도 점차 각박해졌습니다. 한 군현은 시간이 흐르며 토착 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고 점차 세력이 약화되다가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축출되었습니다. 철기 문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등이 성장하였고 남부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성된 사만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여는 만주 숭하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5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선비족과 접경하였으며 중국 한나라의 군현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부여의 정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하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대가들이 사출도라 불리는 독립된 행정구역을 다스렸으며 그 아래에 대사자나 사자 등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대가들은 왕을 추대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흉년이 들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대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사회는 대가와 호민 같은 지배층을 중심으로 일반 평민인 하호와 그보다 낮은 신분인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여는 고조선만큼이나 법이 엄격하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일책 12법을 시행하였으며 가늠한 자나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는 등 법 집행이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여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고 형이 죽었을 경우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는 형사 취수제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영고라 불리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풍년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였으며 전장과 같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소의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우제 전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반농반목 생활을 하며 잡곡을 재배하고 말, 모피, 주옥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부여는 1세기 초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3세기 후반 선비족의 침입으로 국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외침과 내부 불안 속에서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5세기 말 고구려에 흡수되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여는 만주에 발달한 나라였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은 자신들이 부여 계통임을 내세웠으며 부여의 정치제도와 제천의식, 풍습 등은 이후 이들 국가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여는 우리 민족 고대 국가의 뿌리로 평가되며 북방계통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저는 한경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루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과 어로가 고루 발달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여, 고구려와 달리 왕이 없었고 각 음락에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독립적으로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국가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옥저는 토지가 비옥해 농경이 발달하였고 동해안에 접해 있어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도 풍부하였습니다. 옥저 사회에는 어린 신부를 신랑 집에 미리 데려온 뒤 성장하면 신부의 집에 예물을 보내 정식으로 혼인하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뒤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나무 덧널에 넣고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아 매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인들은 철자형 또는 여자형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동해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가리키며 과하마는 사람이 말을 타고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말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동해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 불리는 제천 행사를 열어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고 산천을 중요하게 여겨 마을 간 경계의 침범을 금기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책화라는 풍습에 따라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해야 했으며 같은 시족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혼을 엄격히 지키는 등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였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각기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동해안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으로 내륙보다 선진 문물 수용에 불리하였고 고구려와 낙랑군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자립적인 발전 기반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두 나라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해와 옥저는 고구려의 특산물을 바치며 독자성을 유지하다가 옥저는 1세기에, 동해는 5세기에 고구려에 복속되었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성장하던 진은 중국과의 교역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방의 강국인 고조선의 견제로 교류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조선 사회의 변동으로 북방의 유이민 집단이 남하하면서 진에 유입되었고 이들의 문화가 토착 문화와 융합되며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은 점차 해체되고 그 기반 위에 마한, 진한, 변한이 성립되어 사만이라는 연맹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마한은 현재의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 일대에서 발전하였으며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목주국의 지배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진한은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로국을 포함해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한은 현재의 김해,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구야국을 포함해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만사회는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군장국가 연맹체였으며 각 소국은 신지, 견지, 불예,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사만에는 천군이라 불리는 종교적 지배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천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을식을 주관하였으며 소도라 불리는 신성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소도는 군장의 세속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을 만큼 신성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만은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이 활발하였고 해마다 파종이 끝나는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만에는 농업 생산을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있었고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만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논밭과 함께 수로, 보, 저수지 등 농업시설도 확인되었는데 그중 충북 제천의 의림지와 경남 밀양의 수산제는 대표적인 고대 저수지로 사만의 체계적인 농업 기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한에서는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에서 거주하며 정착 농경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변한은 철의 생산지로 유명하여 낭랑, 외 등지로 철을 수출하였으며 교역 시 덩이쇠가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한과 변한에서는 영혼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며 장례 시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후 동해, 옥저, 사만의 각 소국들은 중심 세력의 부재와 통합력 부족으로 인해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 통합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고구려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